네,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민한 투자를 대신해서 긴급 진단으로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건희 차장님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시장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줄 몰랐는데 우선 그래도 예상을 했던 게 간밤에 뉴욕 증시가 1%, 2% 하락을 하다가 4%의 폭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다우지수가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그 증시 하락이 깊었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차장님. 네. 일단 뭐 가장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결국엔 트리거가 한 2개 정도 있었죠. 이제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도 있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것도 있고, 네. 그 지역에 지금 한 8,000명 이상, 8,700명 가량을 다시 뭐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골드만삭스가 어제 한번 리포트를 하나 냈죠. 맞아요. 미국 기업들이 연간 이익 증가율이 0%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면서 전 세계 경제 및 뭐 이제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네. 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 애널들과 이제 뭐 얘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지금 미국 시장이 2008년 이후로 한 10년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뭐 불마켓이었죠. 예, 근데 좀 핑계거리를 찾는 와중에 그 이 핑계로 또 한번 좀 조정을 좀 심하게 급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의 좀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영 매니저. 네. 전체적으로 나스닥, S&P, 다우지수 뭐 너나 할 것 없이 급락을 했는데 좀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뭐 북락이라는 표현이 딱 걸맞을 정도로 네. 역대 이제 뭐 주간 단위로 따져보면 아마 가장 큰 낙폭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이제 그 새벽에 4%가 넘게 급락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1시간을 남겨두고 낙폭이 한 1%가 넘게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덧붙여서 한 3가지 정도 저는 하락 요인을 좀 꼽아 본다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공포가 사실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미국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네. 사실 딴 나라 얘기였어요. 동아시아 지역에 뭐 중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이쪽 지역이 좀 나중에 진정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경제에도 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리스크가 미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CDC의 경고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환자가 이제 확진 안정이 좀 되면서 확진 판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공포가 주가에 이제 급격하게 반영된 부분이 첫 번째.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저는 미국 대선 얘기도 이제 조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샌더스 후보가 또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제 공중보건 국민들의 혜택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좀 폐기를 해버려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뭐 진단을 받을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공중보건을 다시 부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주 큰 지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대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증시가 정말 그야말로 많이 고평가가 돼 있었어요.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이제 재차 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사상 최고가 랠리를 그냥 뭐 수십 번 정도 갱신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었고 IT 버블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하락의 명분을 찾으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 아까 우리 뭐 차장님께서 골드만이라든지 시티 쪽에서 나온 지금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걸 빌미로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공매도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
지속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미국 시장의 투매를 부추긴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다음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네. 이란도 문제지만요. 근데 여기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면은 유럽 증시도 이 팬데믹 공포 속에서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유럽은 그만큼 우리가 시장이 빠진 만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나요, 차장님? 일단 뭐 네. 이건 보건당국에서 파악하고 뭐 해야 될 일이겠지만 WHO가 또 해야 될 일이겠지만 프랑스가 이제 어제 확진자가 38명이 하루에 네네. 그 나오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19명이 늘어났고 일단 뭐 이탈리아 발로 시작된 유럽의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알프산맥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본토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도 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뉴스에서만 듣던 해외 토픽 얘기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뭐 물론 미국만큼 강한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이 또 보면 중국이 제일 교육 상대가 유럽이죠. 유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량이 많은 것도 그에 따른 충격도 시간차가 좀 있겠지만 꾸준히 좀 뭐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염려도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뭐 당분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환율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1216.4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1220원이 사실 그 위에서의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그 공간인데 이 1220선까지도 넘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1220원 정도가 지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증시는 지금 뭐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도 3%가 넘는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지금 0.1%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죠.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아래로 빠졌다가 환율이 오히려 급등하고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줬었던 내용이었고 다만 이제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계 심리가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가 지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달러가 약세가 전환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이제 치솟고 있지 않다라는 점만 보면 그나마 우리 시장에 뭐 많은 악재들 중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에 뭐 8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조금이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환율이 일단 1220원을 뚫고 고공행진을 하지 않는다면 네.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투매는 어느 정도는 진정을 좀 보일 때가 됐다. 저는 지난주 이제 다음 주가 좀 되면은 환율의 안정세와 함께 이제 외국인들의 투매도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좀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이제 1220원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도 분명히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랬을 경우에는 가장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저는 IT 업종이라고 봐요.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IT 종목들은 수출주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논리가 전혀 먹히지가 않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워낙 IT 종목들의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들이 이제 환초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들고 있는 주식들 수익이 많이 난 주식들을 팔아버릴 거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IT 업종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먼저 매도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지표가 환율이고 1220원을 기준으로 그 위로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저는 외국인들의 투매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면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일단 뭐 그 역사적인 게 중요한데 10년 이래로 가장 고점을 보면 네. 1245원 정도거든요. 1245. 예, 그게 이제 2016년 2월이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북한이 그
핵실험 계속하고, 네. 예,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험이 좀 컸을 그렇죠. 때죠. 예, 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제 대외 그 리스크 때문에 그랬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전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증가되면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갈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8천억, 3천억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이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까지 같이 토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잠재적으로 한 1220원대를 좀 천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코스피 지수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지지선은 뭐로 봐야 되지? 사실 저는 그게 2000선이길 바랬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2000선이 붕괴가 됐다는 네.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대 매매라던가 추가적인 공포에 대한 하단 열어놔야 돼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뭐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지금 오늘 장중에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 이제 2,000포인트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좀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낙관했나 봐요. 오늘 2,000포인트가 이제 깨졌어요. 어쨌든 네.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향 이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지지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2,050선까지 어저께까지 빠질 때는 뭐 직전 저점이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개파락 떨어지면서 2,000선 뭐 심리적인 요 자리까지도 하락이 좀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작년 8월 달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세계 경기가 또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빠졌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890포인트가 이제 하단이었는데 과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런지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건지를 그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게 공포가 그냥 반영되는 구간일 때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되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제 경기에 둔화되는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세계 경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현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분기는 거의 뭐 폭망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든 흐름이 좀 예상되거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뭐 지금의 현상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미래에 이제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저는 코스피 지수는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수준이 단기적인 좀 저점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50포인트 최악의 상황에 195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추가 하락이 한 2% 정도 더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작년 8월 달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를 이제 하방으로 보시고 만약에 거기까지 빠진다면 적극적인 이제 저가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또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비를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마음 아픈 게요, 차장님. 사실 우리는 뉴욕 증시가 급락하기 전부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먼저 홍역을 좀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저점을 다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저희는 먼저 빠졌는데 뉴욕이 빠지면 거기서 더 빠지고 이렇게 충격을 2배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우리 증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뭔가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좀 약하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국내 지수가 2250을 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2250을 뚫고 가다가 결국에는 꺾이는 아주 좋은 핑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총 그 이익의 ROE를 따져보면 한 6%대로 OECD 국가 중에 거의 뭐 사실은 주요 국가들 중에 거의 꼴찌였다라고 보시면 될 편이었죠. 예, 네. 펀더멘탈이 물론 안 좋았고요. 미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보면 기업 ROE 자체가 한 14% 이상이었기 때문에 16%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었던 미국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내는 기준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도 그럼 올해는 과연 얼마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250이 고점이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 무렵에 딱 코로나가 터졌고 맞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사실은 미국이 부러지면서 같이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냐? 1분기 때 회복할 걸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뭐 한 분기, 두 분기 더 이연될 수 있는 아예 수정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좀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왜 중국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냐 이거죠. 네, 좀 이거는 경기부양책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물론 상해 종합지수도 급락을 해요. 근데 오늘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는 그래도 V자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온 게 중국 증시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중국 증시에 좀 간절한 좀 희망 사항을 좀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중국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살아날 거다라는 희망을 좀 가졌었죠. 네. 이제 이 논리를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 가장 먼저 이제 발병한 중국 쪽에서는 일단은 발병을 하자마자 이제 우한 지역 그리고 후베이성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하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이제 총력을 기울였죠. 그게 벌써 2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은 확진자 숫자 증가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고 사망자 수 증가폭도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은 거의 뭐 헬리콥터 머니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장에 뭐 수백조 원의 자금, 거의 뭐 4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긴급 유동성 자원을 투입을 했고 각종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상당히 좀 빠르게 잘 대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특징 때문이겠죠. 중국은 아직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 사실상 뭐 이런 부분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으로 중국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처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해 증시는 2월 3일 날 춘절 연휴가 딱 끝나자마자 개장을 했을 때 8% 가까이 폭락한 이후부터는 내리 뭐 바닥에서 거의 12%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은 물론 뭐 상해 증시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아시아 증시 동반해서 다 급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해 증시 역시도 뭐 3%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시차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증시도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구간일 때는 공포에 짓눌려서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장도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기 마련인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이거든요. 오늘 우리나라가 뭐 경제 종합 대책을 또 발표를 했고 미국도 아마 이 정도로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분명히 또 취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단을 만들어주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급락 이후에는 또 급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뭐 이런 논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다만 아직까지는 하방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저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또 주식시장의 논리대로 반등의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인 전망으로 계속해서 공포에 짓누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이러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안에서의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좀 나눠서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전에 많이들 주구장창 대장주라고 외쳤던 IT, 그중에서 5G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시장이요, 다시 반등을 할 때 뭐부터 남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5G, 2차 전지는 필수로 그 안에 넣으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강하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대서예주 중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평가를 못 받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굉장히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세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결론은 그 시발점을 보면 사실은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네, 그랬죠. 급등하면서 뭐 사실은 트리거가 좀 됐다. 그리고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사실은 트리거가 된 모습이 있었는데 2020년이 그리고 유럽발로 전기차가 좀 시작되는 한 해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 시기에 기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사실은 시간의 문제지 뭐 사실 이 추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5G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뭐 하웨이 문제도 여전히 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5G가 지금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비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뭐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상반기 2분기부터 좋아진다, 올해는 또 말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또 3분기, 4분기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저점을 잡는 뭐 자리는 나오겠지만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하다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5G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볼게요. 네. 앞서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오히려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대장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면서 이런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들 위주로 빼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수급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때 담아봐야 될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언가의 전망치가 좀 더 개선 전망치가 늦춰진다면은 지금 우린 참아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담아야죠. 당연히요? 저는 이제 왜 당연히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냐면, 사실 삼성전자 불과 한 달 전에 62,000원 넘어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뭐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매수를 많이 외쳤거든요. 목표 네. 주가가 막 8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가 됐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정말 엄청난 좀 변수가 좀 생기기는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14%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애플이 고점 대비해서 17%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62,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54,400원 정도의 구간이니까 13% 가까운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언제 매수를 하는지가 뭐 중요한 거지. 사실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근거를 좀 말씀드린다면,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논리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 실적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삼성전자는 3분의 1, SK 하이닉스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업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내후년 실적까지 땡겨 잡았을 때는 주가가 충분히 정당성을 좀 인정받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IT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쏙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올해 이제 반도체 출하량이 또다시 이제 유닛 단위로 보면 1조 개가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08년에 이제 1조 개가 처음 넘어갔었다가 올해 다시 한 번 더 1조 개를 넘어설 거고, 출하량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7에서 9% 정도는 증가를 할 걸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반도체 분석기관에서 2월 27일 날 발표한 보고서에 이제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출하량이 1분기 때는 심각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상 1분기에 지연됐던 수요는 2분기, 3분기 때 오히려 곱하기 2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4차 산업이라든지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뿐이지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늦어졌다라고 해서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5G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때문에 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건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 1분기에 힘들어진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 의견이 매도 의견으로 절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사실 뭐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54,000원대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들 힘들고 요즘 월급도 못 받고요. 네.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끝이 나더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공백 동안의 소비는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핸드폰 비싼 핸드폰도 못 살 테고 PC 수요량도 줄어들 텐데 정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저점 매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근데 소비의 이연이죠. 트렌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노트북이 두 분 좀 일치하시네요. 그렇죠. 그럼 예. 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필요한 거를 지금 안 살 뿐이지, 네. 예, 항상 필요한 건 사게 돼 있죠. 근데 언제 사느냐의 문제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걸 얼마에 사냐에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사실은 사진 않잖아. 삼성전자를 사지 말아야 된다, 뭐 사야 되는 사람들이 안 사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이연이 한 달이냐, 네. 두 달이냐, 세 달이냐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문제는 주가의 문제죠. 주가는 그럼 그걸 언제 반영할 거냐? 뭐 세 달 정도 이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한 달 안에 반영을 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의 싸움이 지금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연이 되더라도 그 심리가 죽어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면 또다시 요즘은 시장에서의 대장주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주자로 제약바이오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세요? 일단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빠졌고 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고평가됐다가 평가가 이제 많이 내려갔죠. 네. 주가들이. 내려가면서 저가에서 사서 금방 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대장주로 여겼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초에 한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컨퍼런스 콜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도 돌아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대장주들이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번 먼저 랠리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은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뭐 답을 좀 찾는 것이 아니냐라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좀 작은 개별 종목들은 예전처럼 바이오 이렇게 묶어서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뭐 따로 개별 이슈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개별 이슈에 대응을 해보자.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에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여기서 더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된다. 매수할 것은 매수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는 무엇을 볼까요? 좀 신중하셔야 돼요, 오늘. 네. 네.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또 지금 삼성전자를 또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나노엔텍이요? 네, 관심 있게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유는요? 방금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는 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워낙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을 충분히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모든 종목들이 다 뭐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프리미엄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뭐 소위 말해서 기관들이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다시 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좋아진다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IT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이런 주도 섹터에 있던 종목들 5G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열리면 뭔가를 사야 되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지고 있는 칼날인 주도 섹터 종목들보다는 이미 많이 얻어맞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자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을 좀 보자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나노엔텍이라는 기업 역시도 헬스케어 기업, 의료기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작년에 이제 미국 FDA의 7개 정도의 상품을 시판 허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게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의료기기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만 뒷받침이 돼버리면, 과거에 우리 인바디와 같은 종목들, 뭐 디오 같은 종목들을 보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게 바로 또 이쪽 섹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또 이 나노엔텍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큰 호재라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거꾸로 많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미국의 이제 남성 클리닉 체인인 로티센터에 남성 호르몬 진단기기를 이제 수출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허가를 받고 바로 올해부터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일 수가 있다. 최근에 한 6,5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지금 5,6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서 저가 매수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시청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지만 유튜브 채팅방이나 그런 데에서는 역시나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러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의견 그리고 조언 마지막으로 우리 차장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까지 들어보죠. 아, 예.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막중한 인물을 네. 받으셨어요. 네, 일단은 항상 2008년도 그랬고요. 네. 뭐 위기의 기간은 얼마나 기냐 짧냐의 문제지 위기가 나오고 나면 항상 또 굉장한 기회가 또 왔었다는 거를 또 후회하죠. 네. 아, 그때 살 걸, 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은 네. 또 그때 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 거를 못했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싸움을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투자자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쫓아다니다가 좀 많이 손해를 보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길게 보시고, 오히려 또 위기를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비라든지 생산, 투자의 이연으로 이어지는 거지 엄청나게 뭐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은 이 와중에도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고가를 달리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빠져 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뭐 특히 이제 램시마의 제형이 바뀌면서 램시마 SC라는 제형이 유럽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트룩시마가 또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전에 램시마가 정착을 못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판매 호조로 이어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여전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합병 이슈가 또 남아있죠, 여전히.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합병을 하려면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전 상장에 따른 여러 가지 수급이 또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과 또 합병 이슈로 또 인해서 한 번 더 단기 트리거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빠질 때마다 저는 지금 한 6만 5천 원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차장님이 좀 힘드셨을 텐데 정리를 네. 잘 해주셨어요. 위기는 그 기간의 문제일 뿐 또다시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요. 저희 같이 매일경제TV 함께 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마감 직전에 시장 상황 점검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